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빚쟁이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단 4년 만에 전 세계 금의 70%를 싹 쓸어 담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서버립니다. 네, 바로 미국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짧은 4년 동안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정답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유럽이 거대한 전쟁터로 변해서 공장들이 폭격에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유독 미국의 공장 라인만큼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총을 들고 참으로 끌려갈 때 미국은 묵묵히 물건을 찍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6년 바로 이 시점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무기 공장의 문을 하나씩 닫아버리는 사이에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생산 라인을 멈춘 적이 없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있던 깃발이 성족이었다면 지금 그 벨트 위에 놓인 깃발은 태극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기계, 똑같은 원리, 그런데 주인공만 바뀐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운명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0년 전의 미국과 지금의 한국이 왜 이렇게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아주 쉽고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뒤집히는 거대한 권력 이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 지금 바로 그 뜨거운 현장의 숫자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숫자 하나에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먼저 상징적인 숫자 하나를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이 무려 54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바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단 1년 만에 60%가 넘게 수직으로 점프한 수준이거든요. 보통 1년에 몇 퍼센트만 성장해도 잘했다고 하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폭발입니다. 사실 이 숫자가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밀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바닥은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판국에 갑자기 한국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마치 변방의 무명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 버린 격이죠. 그래서 요즘 방산업계에서는 이른바 빅포라고 불리는 거대한 기업 네 곳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까지 이 회사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네 회사가 받아놓은 수주한고만 따져봐도 벌써 130조 원을 가볍게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수주잔고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은 이미 다 끝냈지만 아직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3년에서 5년치 일감이 이미 창고에 꽉꽉 쌓여 있다는 소리예요. 주문서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계약을 단 하나도 못 따낸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몇 년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직원들 월급 걱정, 공장 멈출 걱정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기업이 한 곳도 아니고 무려 네 곳이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호황을 넘어선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130조 원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누가 이 한국 무기를 사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명단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토라고 들어보셨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똘똘 뭉친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사들이는 시장에서 충격적인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중 미국이 58%를 대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대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점유율 8.6%로 당당히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전통의 강호 프랑스와 독일까지 제쳐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 코앞에 라인메탈 같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을 두고 있는 유럽 나라들이 자기네 무기가 아니라 머나먼 아시아의 한국 무기를 줄을 서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아시아 끝자락에 붙어 있는 그 작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선 셈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당장 2026년 전망을 보면 방산 수출액이 377억 달러까지 치솟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56조 원입니다. 작년 실적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치예요. 업계 사람들은 이걸 두고 퀀텀 점프라고 부릅니다. 그냥 한 계단 점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노는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방산 수출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 회사 몇 군데의 배만 불리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무기 하나가 팔려 나갈 때마다 그 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한화가 만든 자주포 한 대가 폴란드로 수출되면 과연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서울의 대기업 본사로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네의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나비 효과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온 한 리포트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한 해 방산 수출이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만 무려 46조 4천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산 덕분에 새로 생겨난 일자리만 해도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가장이 방산이라는 산업 하나로 새로운 밥벌이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어떻게 퍼지는지 생생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차 한 대를 만드는 데만 해도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씩이거든요. 엔진, 포탑, 무한궤도, 전자장비까지. 그 부품 하나하나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3천 개가 넘는 중소협력 업체들이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전차 한 대가 사실은 수천 개 공장의 땀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폴란드로 수출하면 저 멀리 경상남도에 있는 작은 부품 공장에도 갑자기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사장님 사람을 더 뽑습니다. 서류상의 수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경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통장에 따박따박 월급이 꽂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돈으로 퇴근길에 동네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부모님 용돈을 챙겨드립니다. 그렇게 방산의 돈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깊숙이 흘러들어가 우리 동네 전체를 살려내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무기 수출이 곧 우리 이웃의 저녁 밥상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구조가요.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권력의 흐름인 거시경제와 우리 동네 식당의 불빛이라는 미시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이것이 방산산업이 그저 무기 장사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동맥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한국 방산의 운명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도 가장 뜨겁고 위험한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한국 무기를 무시하던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도대체 그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때는 2026년 3월 3일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이가 드디어 실전에 투입됩니다. 당시 이란이 탄도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며 도발을 했었거든요. 사막의 밤하늘로 죽음의 미사일들이 날아오던 그 긴박한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국산 천궁이에 쏠렸습니다.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천궁이가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무려 96%의 확률로 공중에서 깔끔하게 격추해버린 겁니다. 100발이 날아오면 그중 96발을 정확히 맞춰서 떨어뜨렸다는 소리예요. 사막의 밤하늘에 불꽃이 터질 때마다 한국 방산의 위상도 함께 솟구쳤습니다. 이건 그냥 성능 좋은 무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전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그동안 이 시장을 꽉 쥐고 있던 절대 강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이 패트리어트는 한 발 가격이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반면 우리 천궁이는 한 발에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격이 딱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동 국가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격은 4분의 1인데 성능은 미국산과 동급이거나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안 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 기적 같은 실전 성공 소식이 퍼지자마자 아랍에미리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인 C-17을 우리나라 대구까지 직접 보내서 천궁 1을 더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바로 살 수 없는 귀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다른 걸프 지역의 부자 나라들도 이제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무기는 가성비만 좋은 카피캣이라는 편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늘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런데 천궁이가 그 의심을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첫 수출길에 오를 것 같다는 겁니다.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로 손에 꼽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 우리가 이런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때는 1914년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 같은 당대의 강대국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를 호령하던 그 화려한 나라들의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차가운 참호로 끌려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작 그 무기를 만들 공장도 사람도 하나 남지 않은 처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기계는 멈췄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전선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대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100년 전 유럽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각, 대서양 너머 미국에서는 완전히 딴판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이 잔혹한 전쟁에 직접 끼어들지 않았거든요. 대신 영악하게도 유럽의 양쪽 진영 모두에게 엄청난 양의 무기와 물자를 팔아치웠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미국의 공장들은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풀가동됐어요. 엄청난 양의 총알을 찍어내고 군복을 만들고 식량까지 배에 꽉꽉 채워 실어보냈습니다. 비극의 한복판에서 유독 미국 혼자서만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었던 셈이죠. 남의 불행이 곧 나의 잔치상이 되는 그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그 결과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만 해도 미국은 세계 손꼽히는 빚쟁이 나라였습니다. 유럽 은행들에게 돈을 빌리며 눈치를 보던 처지였죠. 그런데 단 4년 만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금의 70%를 손에 거머쥐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꾸로 유럽의 자존심 강한 나라들이 미국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전쟁 그 자체가 미국을 강하게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의 공장이 싹 다 멈춰섰을 때 유독 미국의 공장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갈라버린 거예요. 자, 이 역사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고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소름 돋게도 이 시나리오는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당겨서 199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하던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전쟁 없는 평화가 왔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이제 싸울 일도 없는데 돈 아깝게 무기를 왜 만드느냐는 분위기가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 공장의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전차 같은 건 이제 박물관에나 가는 고철 취급을 받으며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숙련된 용접공들은 쓸쓸히 은퇴했고 특수학금을 다루던 천재 기술자들은 먹고 살기를 찾아 다른 업계로 떠나버렸어요. 전차 조립 라인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갔고 부품을 대던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은 이걸 두고 평화의 배당금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전쟁 안 하는 대신 그 돈을 복지와 인프라에 쓰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배당금 같은 달콤한 휴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에는 핵무기를 손에 쥐 호전적인 정권이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공장문을 닫고 싶어도 절대로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신 전차를 계속 찍어냈고 자주포 생산 라인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했으며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했죠.
유럽이 전쟁은 옛날 이야기라며 방심할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생산 라인을 지켜온 겁니다. 그리고 이 끈질긴 인내가 3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2022년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유럽 전체가 엄청난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다급해진 폴란드는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같은 유명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만 최소 3년, 납품까지는 5년을 기다리라는 답변이었죠. 20년 넘게 멈춰 세웠던 라인은 스위치 하나 켠다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러시아군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 5년이라니요. 바로 그때 우리 한국이 번쩍 손을 들며 등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1년 안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1년 만에 K2 전차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남들 공장이 멈춘 사이 오직 한국 공장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단순히 무기 몇 개 팔고 좋아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말 무시무시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기라는 건 한번 팔고 나면 장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그때부터 진짜 거대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기를 판다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샀다면 이걸 10년, 20년 넘게 써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부품이 다를 때마다 갈아줘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 이 전차를 몰고 고치는 군인들을 교육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모든 서비스와 부품을 무기를 판 나라에서만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 부품을 끼워 넣고 싶어도 규격이 안 맞으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아이폰 생태계와 정말 똑같습니다. 아이폰 하나 사면 앱도 애플에서 받고 충전기도 애플 거 쓰고 다른 기기와도 연동해서 쓰게 되잖아요. 한번 이 시스템에 발을 들이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 전략을 방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방산 구독 경제라고 부릅니다. 넷플릭스를 한번 끊으면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국 무기 생태계에 들어오면 계속 우리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배로 무기를 보내려면 꼬박 한 달이 걸린다는 점이었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게 한 달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내놓은 해답은 아예 유럽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폴란드 땅에 우리 공장을 세우기로 한 거죠. 현대로템이 폴란드 방산 기업인 피지제트와 손을 잡고 K2 전차를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고 정비하는 허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11개의 폴란드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말이죠. 2028년쯤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K2PL이라는 폴란드 맞춤형 전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쓰는 모든 정비 매뉴얼이 한국어 기반이고 모든 부품 규격도 한국 표준을 따른다는 겁니다. 결국 폴란드 군인들은 한국식으로 훈련받고 한국식 매뉴얼로 전차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전차가 루마니아나 노르웨이 같은 이웃 나라로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전체의 안보 표준이 서서히 한국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처럼 한번 깔리면 절대 못 지우는 운영체제를 유럽 심장부에 심고 있는 셈이죠. 100년 전 미국이 달러를 이식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방산 기업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산 빅포가 요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미래 기술들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무인 전차, 군집 드론, 그리고 우주 위성 기술까지 그 분야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한화는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무인 전투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는 인공지능이 직접 조종하는 차세대 전투 체계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LIG 넥스원은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집 드론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의 전쟁을 우리 기업들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냐면 방산 기술이라는 건 결국 민간 산업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조종 기술은 미래의 자율주행차에 그대로 쓸 수 있고 군집 드론 기술은 택배 배송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방산에서 갈고 닦은 최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흘러들어와 또 다른 거대한 산업을 키워내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 미국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에 쏟아부었고
결국 그 힘으로 20세기 경제 패권을 거머쥐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방산에서 벌어들인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통째로 선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100년 전 미국의 그 전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시간대별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단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그야말로 방산의 대수학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쌓여있던 130조 원의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회사의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가 우리 방산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차들이 본격 생산되며 유럽 거점을 확보하고 초음속 전투기 KF-21까지 수출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무기 강대국 클럽에 정식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화려한 시나리오 뒤에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세 가지 위험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이 너무 폴란드 한 나라에만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그 나라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방산 전체가 크게 휘청일 수 있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죠. 둘째, 지금의 이 화려한 호황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이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만약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지금 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자기들의 앞마당인 나토 시장을 한국이 야금야금 가로채는 걸 미국의 방산 공룡들이 마냥 웃으며 지켜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처럼 이 기회를 영원한 산업 패권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과거 일본의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냐. 사실 일본도 과거 전쟁 특수로 벼락부자가 됐었지만 그 성장을 구조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긴 불황의 늪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길을 갈지, 일본의 실수를 밟을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국이 이 기회를 충분히 잡아낼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수출 국가들을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고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천궁이의 실전 성공이라는 값진 훈장은 앞으로의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 그보다 강력한 세일즈맨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년 전 미국이 그랬듯 남들의 생산 라인이 멈췄을 때 오직 한국만이 살아남아 그 기회를 움켜쥐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힘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기회를 50년 넘게 이어질 산업 패권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미국은 한국 방산의 이 무서운 성장을 정말 너그럽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왜 이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은 무엇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함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